서파제를 넘으며. 정영석. 한때 시중에 떠돈 말 중에는 떠난 첫사랑이 못 살면 내 탓인 것만 같아 가슴 아프고, 잘 살면 괜스레 괘씸해 배가 아프며, 이제와 함께 살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여 머리가 아프다고 했던가. 마송에서 기원으로 넘어가는 922번 지방도 서파제는 문식이 1970년대 중반 중학교를 다녔던 40년 전 그 길이 아니었다. 서파제는 마송 쪽에서 보면 서쪽으로 넘어가는 언덕이라고 해서 서파제라고 불렀고, 또 섭이 우거진 고개라고 해서 섭제라고도 불렀는데 자세한 내력은 잘 모르겠다. 어쨌든 200~300m 야트막한 언덕은 봄이면 진달래, 철쭉이 꽃물을 엎은 듯 불과하고, 가을이면 눈이 시린 억새가 마루 그물 수놓아 제법 운치가 있다. 요즘도 소백산맥 밑을 지나가는 922번 지방도는 드라이브 코스로 괜찮고, 한때 국내 체육 행사 때는 마라톤 코스로도 쓰였다. 과거 922번 지방도는 하루 너댓 차례 완행버스가 다니던 구불구불한 비포장도로였는데, 지금은 직선으로 쭉쭉 뚫린 왕복 4차선 아스팔트 도로로 바뀌었다. 그 당시 야트막한 서파제는 소규모 탄광에서 나온 석탄 실은 GMC 트럭이 흙먼지를 풀풀 날리고 다녔다. 지금은 그때와는 딴판으로 고갯마루에는 주유소와 간이 휴게소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세월이 흘렀음을 실감하고도 남는다. 학교를 졸업한 지 40년이 다가오는 지난 가을, 문식의 가원초등학교 6학년 6반 동창 30여 명은 이웃 문평 읍내에서 반창회를 핑계로 만났다. 점심을 들며 반주로 낮술을 걸친 뒤 인근 구석진 가요주점에 들러 악다구니를 쓰며 한바탕 목을 풀었다. 길이 멀고 바쁜 친구들은 먼저 보내고, 마지막 남은 연함의 친구들은 시올이 떨어진 마송면 팔랑리 매운탕집에서 저녁 겸 3차로 소주, 맥주를 빈병으로 제법 그들먹하게 눕혔다. 여자 동창 4명을 포함한 일행은 누구의 제안인지 서파제 넘어 가원 읍내에서 얼마 전 모텔을 개업한 동창 녀석의 집에서 1박하며 뒤풀이하기로 작당하였다. 추석을 지난 지 일주일쯤 되는 하늘에는 저녁별이 총총하여 일당은 오리거리의 서파제를 조금은 야한 농담과 돈키호테식의 엉뚱한 무용담을 주고받고 휘청대며 고개를 넘었다. 으레 이럴 때는 누구의 첫사랑은 누구였는데 지금은 누구와 결혼하였다는 둥, 누구는 아직도 누구를 못 잊어 혼자 살고 있다는 둥, 약간은 허풍과 각자 편한 짐작을 보탰는데 어쭙잖게 썰을 잘 푸는 친구가 단연 주인공으로 돋보이게 마련이다. 서파제를 넘고 있는 연함의 명 녀석들 중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동거에 들어가 손자 손녀를 여러 둔 할배 할매도 있어서 화제는 온통 경험담을 곁들인 연애사 일색이었다. 어느덧 야트막한 서파제 고갯마루에 올랐을 때 가원 읍내 불빛이 먼 발치에서 희붓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광산도시로 한때는 읍 인구가 5만 명에 이르렀지만 20여 년 전 석탄 합리화 조치 이후 폐광이 잇따라 광부들이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지금은 5천 명 남짓 되는 작은 읍으로 전락했다. 전국에서 단위 면적당 술집, 다방이 많기로 손꼽혀 지나가는 강아지도 배춧잎을 물고 다녔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렸는데, 요즘은 오일장이 그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만동이 아재도 옛날에 그 조합장이 아니더군.
가원읍은 물론 인근에서는 상대할 사람이 없던 그 똑똑한 사람이 진폐증으로 마냥 누워지네니 원. 재당숙이라 가끔씩 들러보긴 하는데. 앞에서 성큼성큼 걷던 사람 좋은 윤현이 녀석이 지나가던 투로 가볍게 말을 툭 던진다. 만동 씨라면 금성 탄광 노동조합장 하던 김만동 씨 말이지. 대구에서 초등학교 교감으로 있는 또박이 학배 친구가 되받는다. 아, 만동 씨라면 탄광조합장을 여러 번 지내고 통대 대의원도 했지 아마. 동그란 얼굴에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왈룡장터에서 일장 연설하던 모습이 지금도 어제처럼 훤하게 생각나네. 이번에는 구미에서 철공소를 한다는 철기 녀석이 생각에 잠기듯 덧붙인다. 맞아, 생각난다. 양인의 아빠 말이지? 대구에서 한식당을 하는 걸걸한 목소리의 민숙도 아는 체 한다. 김양이 그 계집애? 키는 조그만 게 또랑또랑한 음성에 인형같이 앙증맞아 조금은 기분 나쁜 그의 말이지? 이번에는 안양에서 노래방을 하는 다소 끼가 많은 창숙이가 이맛살을 찌푸리며 기분 나쁘다는 듯 대꾸했다. 하긴 창숙은 아버지를 광산사고로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는데 옛날 광산사고 나서 산재 처리할 때 만동 씨가 도와주지 않아 무척 서운했다던 사고 당사자의 가족이다. 문식은 조금 전 윤현이가 만동 씨 얘기를 꺼낼 때만 해도 아련한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는데 민숙이 양이라는 말을 꺼낼 때는 둔기로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주저앉고 싶었다. 양희, 김양희. 문식의 머릿속에는 희나리로 내내 묻혀있어 결코 빛을 보지 않으리라고 믿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밀쳐두었던 그 이름이 아니었던가. 왜 하필 녀석들은 저 밑바닥에 재워두고 애써 보듬어온 그 이름을 이렇게 불쑥 고개를 쳐들게 하다니. 녀석들 입에 그녀 이름이 오르내리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그가 가원중학교 3학년,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해 어버이날을 이틀 앞둔 흙먼지이는 봄날 저녁이었다. 같은 학교 동급생인 양이는 읍내 양산계 건너편에 비포장 길 옆 자그마한 그의 자취방으로 초등학교 여자 동창 순영이와 함께 놀러왔었다. 당시 문식은 본가가 읍내에서 시골이 떨어져서 중학교 입학 이래 읍내에서 자취 생활을 해왔다. 사춘기로 접어든 그는 평소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난생 처음 말만한 여자애들과 좁은 방에서 무릎을 맞대고 앉아있자니 호흡이 가빠오면서도 기분은 마치 구름 위를 둥둥 걷는 것 같았다. 이런 게 요새는 유행이라서 주는 거야. 양희는 낭낭한 목소리로 살짝 미소를 지으며 발그레 볼을 붉힌 채 내등분으로 맞잡은 연두색 종이를 쑥스럽게 건넸다. 이게 뭔데? 문식은 앙케이트는 거들떠보지 않고 마냥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미간에 시선을 꽂은 채 뜨악한 표정으로 물었다. 앙케이트라는 거야. 요즘은 이런 앙케이트 건네고 또 받는 게 유행이라던데. 어느 반 잘 나가는 친구들은 아마 10대장은 받은 것 같다더라. 그치, 순영아? 양이는 배시시 웃으며 별 부담 없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양희는 이마를 붉게 물들이고 선하게 보이는 눈망울은 가볍게 떨렸다. 가지런한 하얀 치아 너머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아늑한 울림마저 있었다. 순간 문식은 봉고하게 솟은 그녀의 가슴이 두 눈에 들어왔고 잘 익은 저녁놀 같은 볼을 꼭 깨물어주고 싶은 아찔한 충동을 숨기느라 심호흡을 거듭했다. 앙케이트. 그것은 70년대 까까머리 중고등 학생들이 이성 친구들에게
자신의 신상을 적어 건네는 일종의 자기소개서 같은 것이다. 지금도 아련하게 기억나는 건 연두색 사절지 종이에 양이의 다소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름, 종교, 희망, 좋아하는 이성상, 노래 따위에 대한 질문과 답이 적혀 있었다. 그때 그녀는 좋아하는 노래로 당시 젊은 층의 인기가 높은 통기타 가수 윤영주의 우리들의 이야기를 적었다. 웃음 짓는 커다란 두 눈동자. 긴 머리에 말없는 웃음이 라일락 향기로 흩날리는 날. 교정에서 우리는 만났어. 그때부터 문식의 어린 열병은 시작되었다. 등굣길에 가끔 그녀를 만나면 가슴은 마구 뛰는데 입은 꽁꽁 얼어붙었고 괜히 먼 산만 바라보며 헛기침만 나왔다. 나른한 봄밤을 꼬박 지새우고 아련한 기대로 할 일 없이 마당 넓고 옴팡진 그녀 집 앞을 서성대곤 했었다. 그래도 마냥 떠오를 때는 불량기 많은 악동들과 어울려 뻐끔 담배도 피우고 구멍가게에서 거짓말로 둘러대고 주전자로 막걸리를 사가지고 와 기억이 끊기도록 취하기도 하였다. 등하굣길에 가끔 양이를 만나면 그녀는 그냥 지나치며 작은 미소만 보일 뿐 강 건너 가을 들녘에서 하늘대는 코스모스일 뿐이었다. 문식은 마음만 바쁘지 다가갈 수 없어서 먼 발치에서 그녀의 아찔한 향기에 취해 냉가슴을 내내 앓기만 했다. 그가 다시 그녀를 만난 것은 1980년 서울 구파발 서북로 검문소에서 군복무를 하던 몽롱한 봄날이었다. 뻗치게 하는 줄대기 헌병으로 첫 외박을 나왔을 때 양희와 가원읍내 남녀공학 고교를 함께 나온 먼 친척 인철이가 그녀가 가원에 내려와 있다고 귀띔해 줬다. 그는 득달같이 양인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양희 어머니는 그녀가 며칠 전 다시 서울로 올라가 양평동 반도체 회사에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출근해 연락이 안 될 거란다. 중학교를 같이 다닌 서울 서북로 검문소 복무하는 장일병이라고 밝히고 연락처를 알린 뒤 전화를 끊었다. 조급한 마음을 애써 누르고 검문소로 귀대하여 여전히 뻗치기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직구준 선임인 윤상병이 검문소 건너편 청자다방에 묘령이 아가씨가 면회를 왔다며 등을 떠밀었다. 문식은 이글거리는 해를 품은 기분으로 한달음에 다방문을 밀치고 들어섰다. 문씨가 여기! 낭랑하게 외치는 양이는 화사한 주홍빛 원피스에 얼부푼 파마머리로 배시시 웃으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문식은 약간은 어리나간 나른한 상태였지만 양이는 예전에 그 목소리로 제비마냥 주잘대다가 까르르 웃을 때는 아찔하게 현기증마저 잃었다. 6시간의 외출증을 끊어 불광동 극장에서 스잔나라는 영화를 보고 대조동 포장마차에서 어묵이랑 떡라면을 함께 먹으며 통일로 뒷골목을 헤집고 다녔다. 그 뒤에도 양이는 몇 차례 더 면회를 와서 솜사탕을 하나씩 들고 개나리가 활짝 핀 녹번동 산골 고개를 넘기도 하고 라일락꽃 흐드러진 홍은동에서 모래내까지 불광천 뚝을 따라 걸었다. 물론 외출 때는 연신내에서 금은방 다니는 인철이에게 사복을 빌려 입고 다녔는데 만날 때마다 늘 짜릿하고 꿈같은 달콤한 데이트의 연속이었다. 요즘은 자동차만 휘익휘익 내달리는 널찍한 산골 고개는 당시 편도 2차선의 조용한 고개로 노란 개나리가 보도까지 내려와 덮일 정도였다. 그때 양이는 개나리 꽃잎을 따서 계급장이라고 문식의 가슴에 달아주며 깔깔대고 웃었다. 작대기 2개인 일병이 얄궂은 양이에 의해 노란 별을 여러 단 장군이 되기도 하였다. 불광천을 거닐 때 양이는 자기는 유독 라일락꽃이 좋다며
가늘고 길쭉한 형태의 라일락 담배 한 갑을 사다 준 일이 있었다. 그때 양이는 라일락 담배 한 개비를 꺼내 폼나게 피우는 흉내를 내자 문식이 혹시 니코틴 중독자 아니냐고 놀리자 그녀는 하얀 눈자위를 앙증맞게 흘겼다. 어느 날은 명동에서 남산을 오르기로 했는데 귀대 시간에 쫓겨 전망대 바위까지만 올랐다. 문식이 못내 아쉬워하자 다음 외출 때는 기어이 약속을 지켜준 그녀가 얄미워 전망대에서 팔각정까지 업고 올랐다. 내가 이렇게 자그맣게 보여도 통뼈라서 엄청 무겁다. 내려놔, 얘. 라고 앙탈을 부릴 때는 문식은 양희와 천년을, 아니 만년을 함께할 줄 알았다. 둘이는 가끔 시내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는데 양화대교를 건널 때 문식이 양화는 딸 이름으로 괜찮다고 말하자 양이는 성산대교를 건널 때는 성산도 아들 이름으로 괜찮다고 대꾸해 마주보고 볼을 붉히며 한참을 깔깔대며 웃었다. 그렇게 아련한 봄날을 보내고 장마가 시작된 7월 어느 여름이었다. 그가 외박을 나와 그녀가 여동생과 함께 지내는 양평동 작은 방에서 돈가스에 맥주를 곁들여 점심을 들고 다소 한적한 안양천 오목교를 함께 걸었다. 문식아, 어떻게 말해야 하나, 어떻게. 지그시 눈길을 보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수차례 되물어도 말이 없던 양이는 어느 순간 작심한 듯 어금니를 깨물며 힘주어 선언하듯 말했다. 내가 너를 딛고 떠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런데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 너는 지금은 나를 맞을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고 아버지는 그놈의 장교 사위를 두겠다는 지독한 고집이니 이제 정말 지쳐버렸어. 이건 아닌데, 정말 아닌데 너무 힘들어, 문씨가. 그녀는 이내 늦가을 기운 잃은 실술 목소리로 가랑대며 흐느끼고 있었다. 이후부터 그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귀에서는 이명이 왕왕 울리고 안양천 흙탕물이 미친 듯이 흐르다가 하늘을 그냥 뒤덮는 것 같았다. 얼마 후 양이는 그 부푼 파마 머리를 들썩이며 안양천변을 뛰어갔고 문식은 무엇에 끌린 듯 오목교 아래 포장마차에서 정신이 하얘지는 상태로 깡소주를 연신 들이켰을 뿐이다. 얼굴이 살짝 얼근 마음씨 좋은 포장마차 주인 할머니가 어묵 국물을 가져다 줘도 옆에서 혀를 끌끌 차며 지나가는 산책 나온 사람들의 시선은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 그냥 이대로 모든 것이 멈췄으면, 아니 그와 그녀가 자취 없이 증발해버렸으면 좋겠다고 갈망했다. 문식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자정이 다가오는 한밤중 양평동 어느 허름한 여관방에서 양이와 함께였다. 목이 말라 뒤척이자 그녀는 시원한 물이 가득 담긴 컵을 건네며 걱정스레 쳐다본다. 그녀는 마냥 뛰어가다 그가 포장마차에서 벽나발을 부는 걸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가던 걸음을 멈췄단다. 이후 내내 숨어서 지켜보았는데 그가 갑자기 통나무처럼 옆으로 쓰러지자 주위의 도움으로 어깨를 겨더 겨우겨우 여관으로 데리고 왔단다. 괜찮아? 응? 괜찮아? 왜 그리 미련해, 바보 천치같이. 그렇게 엉망으로 취한다고 대책 없이 함께 살 수도 없고 고집불통 아버지 뜻을 돌릴 수도 없는데 결국 나만 중간에서 공중으로 붕 떠버리는데 내가 뭐라고, 도대체 어쩌라고. 양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쳐 토막낸 말을 건넸지만 문식도 달리 할 말이 없었다. 그저 그녀를 한껏 껴안고 까무룩 절벽으로 떨어졌을 뿐이다. 아찔한 초음 속의 낙하는 두렵지 않았다. 아니, 언제나 함께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과 아늑한 충만감이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물안개로 피어올랐다. 방 안에는 라일락 향이 진동하고 약간은 곰삭은 옥수수대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다음 날 아침 문식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없고 그가 대충 벗어놓은 점퍼와 청바지를 가지런히 개어놓은 썰렁한 화장대 위에는 푸른 지폐 한 장과 다소 삐뚤빼뚤하게 끄적인 양의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문식아, 이건 아닌데, 정말 아닌데, 그렇다고 마냥 술만 먹지 마, 제발. 속 버려. 꼭 해장국 사 먹고 맑은 정신으로 부대 복귀해. 미안해, 양이. 이후부터 문식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내무반 단체 생활은 물론 검문대에 서서 멍하니 먼 하늘만 쳐다보다 선임들에게 심심찮게 지적을 받곤 하였다. 통일로 서오릉 위로 뭉실뭉실 떠가는 하얀 구름이 포근한 그녀의 얼굴만 같아서 까무룩 졸다가 검문대에서 떨어지기도 하였다. 아예 지적하는 초소장인 황상사에게 악을 쓰며 들이받다가 선임들에게 정신을 잃도록 흠씬 두들겨 맞았다. 그 뒤 혼자 지하 피복 창고에 들어가서 모포를 뒤집어 쓰고 온몸이 허물어지도록 짐승처럼 울고 나면 조금은 후련했다. 그렇게 양이를 내면에서 밀어내려고 처절하게 발악해봐도 징그럽게 다가오는 그녀가 야속하였고 또 한없이 꺼져내리는 자신이 미웠다.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잘도 가고 있었다. 양평동에서 양이를 보내고 달포쯤 지난 작달비가 심하게 내리다 그친 늦여름 새벽 무렵이었다. 문식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검문소 옥상에 올랐다. 함께 근무한 사람 좋은 윤상병에게는 옥상에서 바람 좀 쐬고 내려간다고 둘러댔다. 그동안 이래저래 모아놓은 수면제와 선임들이 꿍쳐둔 소주 한 병을 챙긴 상태였다. 엽기 받침대에 앉아 수면제 50여 알을 한 입에 털어넣고 소주 한 병을 그대로 들이켰다. 동쪽 진관사 하늘에는 2개의 별이 정답게 반짝이는 게 무척 부럽다고 느낀 뒤 이내 그는 까무룩 정신을 잃었다. 그저 문식은 저 별 무리 속으로 어서 들어가 함께 어울리고 싶다는 간절한 다짐밖에는 없었다.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린 건 구파발 외곽 동네 의원 침대였다. 부지런한 선임 조병장이 운동기구가 있는 검문소 옥상으로 아침 운동하러 올라왔을 때 문식은 구겨진 지폐처럼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단다. 내무반 병력 전원을 기상시켜 그를 들쳐업고 평소 포경수술을 염가로 해줘 잘 알고 있던 인근 동네 의원으로 내달렸다. 바로 위세척을 해 괜찮다는 돌팔이 사무장의 말을 듣고 초소장에게 보고하는 선에서 수습을 마친 상태였다. 전역을 몇 달 앞둔 말년 상사 초소장도 내심 바라는 눈치였다. 이번 이틀째인가 그래도 예쁘다고 면회 와준 윤상병과 얘기를 나누다 스르르 잠이 들었다. 얼마 뒤 깨어나 천장을 멍하게 올려보고 있을 때 윤상병은 보이지 않고 1인 병실 입구 소파에서 초소장 황상사와 보안대에서 나왔다는 배중사가 소곤소곤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장일병 저 자식 애인이 천마부대 보안대장 임사장의 약혼녀라고요? 초소장 황상사가 조금은 미덥지 않다는 듯 되물었다. 그렇답니다. 그 여자의 형부가 육사를 나와 육본 보안대장인데 처제를 자기가 아끼는 후배 장교에게 소개하여 얼마 전 약혼한 상태라네요. 대낮인데 짙은 선글라스를 낀 곰 같은 거구의 배중사가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여하튼 초소장이 알아서 조용하게 잘 처리했다고 천마공사 임사장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랍니다. 저야 뭐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문식은 뒷머리를 긁적대며 웃고 있는 초소장이
능구렁이처럼 역겨웠다. 그렇게 길기만 하던 문식의 서북로 검문소 군복무도 끝났다. 제대한 그해 봄, 복학하여 5월 무렵 모교 가원중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갔다. 선생도 아니고 학생도 아닌 어정쩡한 교생 실습은 그런대로 신선한 경험의 연속이었다. 그래도 규모가 큰 광산촌이라 가원중학교는 전교 21학급으로 인근에서는 제법 큰 학교였다. 그의 10년 후배뻘인 여자 학급 3학년 5반을 교생으로 부담임을 맡았다. 20대 중반의 젊은 교생은 눈동자가 머루알처럼 까만 10대 중반의 여학생들에게는 호기심과 동경의 대상이었다. 문식은 그 중에 자꾸 눈길이 가는 한 여학생이 있었다. 이름은 제쳐두고 은지라고 불렀는데 눈에 무척 익었다. 작은 키에 동그란 얼굴이 누구를 아주 닮았다. 혹시와 설마 사이를 오가며 며칠을 보냈다. 그날은 전교생이 서파제를 넘어 10리쯤 떨어진 마송면 팔랑리 숲으로 봄소풍을 갔다. 문식도 솔밭 옆 강가에서 반원들과 노래자랑, 장기자랑도 함께하며 10년 전으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녀석들과 어울려 흘러간 팝송에 맞춰 개다리 춤을 춘 게 가장 인상 깊었다. 해가 서파제 위로 걸렸을 때 문식은 반원들을 인솔하여 서파제 황토길을 걸어 귀교 중이었다. 일행이 서파제 마루에 올랐을 때 10여 걸음 저만치에서 까만 중형 승용차가 흙먼지를 자욱이 날린 채 다가와 멈췄다. 곧 파마머리를 지렁하게 길러내린 20대 중반의 여자가 차에서 내린 뒤 그 궁금증의 대상인 은지를 반갑게 끌어안았다. 뒷좌석에는 30대 초반쯤의 크고 뚱뚱한 체격의 남자가 짙은 선글라스를 낀 채 은지를 향해 넉살 좋은 웃음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다. 순간 문식은 그냥 머리가 하얘졌다. 아니, 온몸의 피가 모두 증발한 아찔한 상태로 어질증이 심하게 일었다. 은진의 작은 언니네요. 작년에 결혼했다는. 뒤따라온 5반 담임이자 문식의 멘토인 활달한 성격의 박 선생이 아는 체를 한다. 문식은 아무런 대꾸도 않고 옆으로 돌아서 먼 산만 응시하였다. 은지는 형부 셋이 모두 군인이라네요. 큰형부는 곧 별을 단다고 하고 둘째 형부는 잘 나가는 보안대장이고 막내 형부도 공군 파일럿이라던데요. 박 선생은 묻지도 듣고 싶지도 않은 말을 주워 섬겼지만 그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날렵한 분홍색 원피스에 마냥 행복한 듯 하얀 이를 드러내고 밝게 웃고 있는 양희를 등진 채 어서 그들이 떠나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아니, 장 선생, 어디 아파요?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하고 식은땀까지 흘리네요. 곧 그들이 떠나자 박 선생은 문식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의아한 표정으로 묻는다. 아니, 이제 괜찮아요. 아마 점심을 급히 먹었는지 체했나 봐요. 그제야 그는 어깨를 축혀 세우고 흰 웃음까지 지으며 괜찮다고 대꾸했다. 박 선생님, 우리 퇴근 후 읍내 정촌집에 가요. 선생님 단골인 그곳에서 한잔하면 체한 것도 쑥 내려갈 것 같네요. 아니, 오늘은 웬일? 전에는 가자고 통사정해도 손살에만 쳐놓고. 아, 오늘은 소풍 기분도 있고 박 선생님 작은 형수도 보고 싶네요. 어때, 괜찮죠? 문식은 선웃음을 지으며 멋쩍게 박 선생의 팔을 잡아당겼다. 장터 뒷목에 있는 정촌집은 오늘도 돼지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안방까지 취객들로 북적였다. 박 선생이 단골이라 양산계 하천이 빤히 보이는 뒷방에서 둘이는 연탄 석수의 돼지구이로 배가 툭 튀어나온 금복주 소주를 상 밑에 질펀하게 눕혔다. 박 선생은 내처 오늘 서파제 일을 잡고
의문스럽게 물었다. 문식은 손살에 치며 한 잔, 크게 흰웃음 지으며 또 한 잔, 피시식 터져나오는 웃음을 감추며 한 잔. 잘 익은 돼지구이는 외면한 채 밍밍한 술잔을 기울였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취하기는커녕 머리는 맑게 비워지고 분홍색 원피스 차림의 이양희가 행복에 겨워 활짝 웃는 모습만 꽉 들어찼다. 그들이 뒷방을 나왔을 때 홀과 방에는 통통하지만 제법 애교가 넘치는 40대 초반의 여주인만 있었다. 그가 박 선생과 헤어져 밤늦은 양산길을 터벅터벅 혼자 걸을 때 서쪽 하늘 옥녀봉 위로는 밝게 웃는 이양희가 은하수에 묻혀 겨울날 쌀아기 눈처럼 자꾸자꾸 쏟아지고 있었다. 문식은 지난주부터 보름가량 직장에서 파견 연수를 나왔다. 서울 가양동에 있는 국립국어원이다. 20대 후반에 공직에 들어와 말단부터 시작, 이제 정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지만 직장 내 사정상 떠밀리다시피 원하지 않는 연수를 나왔다. 국어원 근처는 숙박시설이 마땅치 않아 조금 떨어진 화곡동 사거리 근처에서 모텔방을 얻어 지냈다. 오늘 저녁은 강의실 옆지기인 국방부에서 온 군무원 오계장과 술 한잔 하기로 했다. 그가 지난주 교육생 회식 후 화곡역에서 내려 2차로 간단하게 호프를 샀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가 낸다며 옷깃을 끌었다. 전철역에서 내리자마자 오계장은 제법 익숙하게 길을 찾았다. 화곡시장 입구에서 골목을 돌고 돌아 5분쯤 걸었을 때 낡은 3층 상가 건물이 앞을 막았다. 그가 가리킨 곳은 다소 침침한 유리창에 가원식당이라고 씌어진 낡고 허름한 국밥집이었다. 옆으로는 밝고 훤한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피자집, 통닭집 등이 어깨를 겹고 서 있는데 혼자 외떨어져 청테이프로 덧붙인 식당 간판 글씨가 조금은 조잡하고 을씨년스럽게 보였다. 저 집이 과거 군대 상관의 식당인데 사모님이 경상도 분으로 얼큰한 해장국이나 순댓국을 꽤 잘한답니다. 그는 다소 들뜬 표정으로 자신 있게 말했다. 아, 그래요? 문식은 가원이라는 상호와 함께 저 식당이 언젠가 많이 와본 듯 무척 눈에 익은 기시감이 들었다. 오 계장이 식당 출입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순간 안에서 날카롭고 째지는 여자 특유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혀왔다.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허구한 날 술에 절어 사는 저 화상. 젊어서는 경마에 여자의 목을 매더니 이제는 술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인간아. 애들 등록금은 어쩌고 또 가게 임대료는 어쩔 건데 나는 못 산다, 못 살아. 반쯤 열린 유리문 안에는 크고 뚱뚱한 체격의 후줄근한 초로의 남자가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어져 있고 그 옆에는 작고 깡마르며 세월에 찌든 얼굴에 50대 후반쯤 되는 여자가 사내의 어깨를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가게는 테이블이 너댓게 보이고 주방 쪽으로는 다듬다만 식재료가 깔끔하게 쌓여 있었다. 대충 봐도 식당 안은 넓지는 않아도 잘 정돈된 게 주인의 성품을 닮은 듯 단정해 보였다. 애들 셋은 학교도 못 마쳤는데 당신은 뜬구름 위에 살고 가게 임대료는 몇 달 전부터 올려달라 성화인데 물귀신같이 살림에는 나몰라라 하면 도대체 나는 어쩌라고. 그녀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다가 이내 쓰러지듯 식탁 모서리에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들썩였다. 아이고, 임 사장님, 오늘도 걸판지게 한잔하셨구만. 오 계장이 대수롭지 않은 듯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문식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오 계장 어깨 너머 그 여자가 한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물론 힐끗 비치는 옆모습이지만 그녀였다. 여린 체격에 생머리를 뒤로 묶은 갸름한 민 얼굴. 피곤해 지쳐 푹 처진 모습이지만 30여 년 전에 그녀가 분명했다. 여기는 아닌 것 같네요. 다른 곳으로. 문식이 불이 나게 오계장의 옆구리를 잡아끌며 뒤돌아섰다. 민망한 표정으로 뒤따르는 그를 애써 무시한 채 시끄럽고 복잡한 시장통을 벗어났다. 묵고 있는 모텔이 보이는 화곡 사거리 대로변의 자그마한 호프집으로 그들은 들어섰다. 홀 안에는 손님도 없이 텅 비어있고 카운터에 앉은 여주인 혼자 핸드폰을 귀에 걸고 수다를 떨고 있었다. 아이고, 이 장 선생님 미안합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저 상냥한 형수님이 오늘은 저리 방방 뛰고 있으니 원. 오 계장은 창가 쪽 자리에 털썩 앉자마자 머리를 긁적이며 말을 건넸다. 문식은 씩 웃으며 멍한 표정으로 의미 없는 눈길을 건넸다. 가원식당 임사장, 저 양반은 과거 기무대에서 모신 상관인데 한때는 잘 나갔지요. 대령은 못 달았지만 빨갱이 잡는 임사장으로 우리 쪽에서 그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했는데. 문식이 뜨악한 표정으로 약간 궁금하다는 눈길을 건네자 오 계장은 탁자에 내려놓은 거품 이는 생맥주를 반쯤 들이켜더니 말을 잇는다. 그러면 뭐합니까? 진보 정권이 들어서자 대공 분야는 아주 거들이 났는데요. 잘 나가던 임사장도 득달같이 설치는 제야단체의 고소고발로 과거 자기 부하들에게 조사를 받고 반강제로 군복을 벗었는데, 그도 그 무렵 기무대를 나와 국방부 행정부서 군무원으로 전직하여 근무하고 있다며 요즘에 돌아가는 시국이 퍽이나 한심하다고 일갈한다. 장 선생님, 사람 팔자 한순간 입디다. 쫓겨나다시피 옷을 벗은 임사장은 매일 춤바람과 술에 취해 나돌아다니다가 언제부터인가 경마와 도박에 빠져 연금 잡히고 퇴직금마저 날린 뒤 완전 알거지가 되더라고요. 그는 마저 남은 맥주잔을 쭉 들이켜더니 푹 한숨을 내쉰다. 그러니 그 사모가 우주 고생했겠어요. 춤바람에 여자 문제로 속 썩는 것은 둘째치고 고만고만한 애들 셋을 키우며 꽃집 제과점을 했지만 경험 부족으로 다 말아먹고 몇 년 전부터 시장 뒷골목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으니. 문식은 무거운 납덩이를 내려놓으려는 듯 앞에 놓인 잔을 단번에 들이켜며 오 계장을 바라보았다. 오 계장은 생각에 잠긴 듯 독백 상태로 말을 맺는다. 그래도 그 사모가 대단한 분이죠. 볼 때마다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우리들에게 깍듯하게 대해주며 빈손으로 보내는 법이 없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건 잘 나갈 때 남을 딛고 서지 말라는 말인데 사명감에 우쭐한 우리 부대원들에게는 늘 가슴에 와닿는 소중한 말이었죠. 문식은 호프집을 나와 오 계장과 헤어진 뒤 화곡 사거리 횡단보도 쪽으로 휘청대며 걸어갔다. 그의 얘기를 한 귀로 듣는 척 하면서 별 대꾸 없이 연신 호프잔만 비웠지만 정신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하였다. 그러나 고층 빌딩 위로 명멸하는 네온사인은 그의 시린 가슴을 사각사각 베어오는 것 같았다. 어지러운 네온사인 위로는 양이의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겹쳐져 일렁이고 있었다. 풋풋한 10대 후반의 양산계에서 20대 초중반의 서북로, 안양천, 서파제에서 그리고 조금 전 화곡시장에서 본 그녀의 현재 얼굴이 회전판처럼 빙글빙글 돌며 어지럽게 안겨왔다. 문식과 양이는 애초 양산계에서 끝났어야 할 인연인지도 모른다. 아니, 적어도 서북로까지였다. 그랬다면 그녀는 라일락 향 짙은 환한 모습으로 아직도 아련하지만 선연하게 그의 가슴에 남아있지 않았을까. 이도저도 못하면서 아쉬운 인연을 더 이으려고 했기 때문에 안양천과 양평동에서의 허물어진 인연으로 마무리했다는 진한 아쉬움이 자꾸
자꾸만 맴돈다. 어쩌라고. 내가 어찌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아니라고 하고 아버지는 지금이라고 하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나는 질식할 것만 같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있어야 되니? 아님 내가 너를 딛고 가야만 하니? 양이는 안양천에서 헤어질 무렵 늦가을 실솔처럼 가랑대며 흐느꼈는데 지금도 어쩌면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허공에 붕 떠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은 30여 년 전 서북로 검문소 장일병과 천마부대 임사장 사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삐져나온 그녀의 연약한 외침으로 들려왔다. 이내 문식은 머리를 애써 흔들며 그녀만큼은 이 관계에서 자유롭게 살아왔고 또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곱씹어 본다. 김포공항 상공에는 서해로 기수를 꺾은 심야 여객기 한 대가 긴 꼬리별을 매단 채 사라지고 있었다.